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자는 류현준입니다. 예능을 통해서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책을 보고 나니까 역시 명불허전, 이름값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머리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해외의 유명 도시로 여행을 가면 그것을 대표하는 유명한 건축물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 파리에 가서는 에펠탑 앞에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야 숙제를 한 듯 마음이 편해진다. 에펠탑 앞에서야 비로소 파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건축물이 그 나라와 장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축물이 왜 그 나라 그 장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건축물만큼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결정체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일은 없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피라미드 위치 바로 옆에 공사 인부를 위한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왕족이 받던 것과 동일한 당대 최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었다고 한다.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것처럼 노예를 부리면서 마구잡이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면서 체계적으로 건축된 것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피라미드는 당대 이집트의 건축 기술뿐 아니라 사회, 의료, 경제가 어우러진 결정체이다. 피라미드처럼 모든 건축은 그 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문화를 이끄는 주체였다. 지금은 휴대전화, 전투기, 우주 왕복선 같은 첨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최첨단의 결정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물은 그 나라의 기술력과 재력을 보여주는 과시의 상징이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반영되는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람이다. 그리고 건축물은 그 나라와 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다. 건축물의 이러한 특징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인 특색이 반영된 일반적인 건축물들 역시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DNA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우리가 건축물을 이해하면 그 배경에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예술, 문화 인류학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괴테는 건축은 얼려진 음악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의 말대로 건축에는 음악처럼 리듬, 멜로디, 화음, 가사가 있다. 고딕 성당 안을 걷다 보면 도일에 있는 열주들이 음악의 박자처럼 느껴지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의 이야기는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말을 한다. 이러한 리듬과 화음 같은 음악적 요소들은 조각품이나 그림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건축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전달 매체가 있다. 그것은 비어있는 보이드 공간이다. 공간은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간과 함께 있었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공간이 없다면 빛도 존재할 수 없다.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건축은 이러한 공간을 조절해서 사람과 이야기한다. 이러한 보이드 공간은 건축의 도움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 우리 눈으로 캄캄한 우주 공간을 쳐다보면 그 광활한 공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상의 공간도 마찬가지다.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공간은 막연하다. 하지만 벽을 세우게 되면 막연해서 느껴지지 않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마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처마 밑의 공간이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준다. 우리는 돌, 나무, 흙 같은 자연 속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물을 만든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빈 공간 안에서 생활한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그 공간은 또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처럼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다른 시대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건축물은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건축물과 사람은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건축물은 삶의 일부가 된다. 이 책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건축물과 도시를 읽어 내려가는 책이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은 건축을 하기에 참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워낙에 다양하고 많은 과목을 어려서 다 배우기 때문이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21개 과목을 배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앞서 말했듯이 건축물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이성적, 감성적 행동들의 결집체이다. 그래서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깊지 않더라도 넓게 다각도에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 때 21개 과목을 배운 우리 국민은 건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건축을 본능과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하고 있다. 책의 어느 부분을 읽으면 고등학교 시절 국민윤리 시간이 생각나고 어느 부분에서는 생물 시간, 어떤 부분에서는 한문 시간, 어떤 부분은 지리 시간이 생각날 것이다.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난 후 건축물과 도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 더 많은 사람이 건축을 이해하게 될 때 더 좋은 건축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간과 도시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디 편하게 읽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책은 모두 1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장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 2장 현대 도시들은 왜 아름답지 않은가, 3장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 4장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뉴욕 이야기, 5장 강남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이 만든 도시, 도시가 만든 사람, 6장 강북의 도로는 왜 구불구불한가, 포도주 같은 건축, 7장 교회는 왜 들어가기 어려운가, 8장 우리는 왜 공원이 부족하다고 말할까, 9장 열린 공간과 그 적들, 사무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0장 죽은 아파트의 사회. 여기에서는 카페와 모텔이 많은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11장 왜 사람들은 라스베이거스의 네온 사인을 좋아하는가, 제12장 뜨는 거리의 법칙, 13장 제품 디자인 대 건축 디자인, 14장 동과 서로 다른 생각의 기원, 15장 건축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먼저 제1장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 걷고 싶은 거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먼저 걷고 싶은 거리와 성공적인 거리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강남의 테헤란로는 성공적인 거리이기는 하지만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반면 명동 같은 거리는 성공적인 거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걷고 싶은 거리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요.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휴먼 스케일의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휴먼 스케일의 체험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가루수의 크기, 인도의 폭, 평행에서 가는 차도의 폭, 거리에 늘어선 점포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보행자가 걸으면서 마주치는 거리 외 출입구 빈도수와 걷고 싶은 거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어느 건축가가 미국과 유럽의 도시 구조를 비교한 적이 있다. 그의 비교 방법은 간단했다. 동일한 단위 면적에 있는 두 도시 블록의 코너 개수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유럽 도시가 단위 면적당 블록의 코너 개수가 더 많았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보행자가 걸을 때 미국 도시에 비해서 유럽 도시가 더 자주 교차로와 마주치게 되고 그만큼 보행자는 더 다양한 선택의 경험 혹은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난 도로의 공간감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다. 교차로가 생겨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날수록 그 도시는 우연성과 이벤트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보행자들이 거리를 걷게 되면 거리를 따라서 상점들과 건물의 입구가 나타난다. 상점의 입구를 지나게 될 때 보행자는 가게에 들어가거나 혹은 계속해서 길을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출입구를 한 번 만날 때 보행자는 가게에 들어갈 경우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겨남으로써 이벤트의 경우의 수는 2번이 된다. 따라서 단위 거리당 출입구의 수는 거리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단위 거리당 출입구 숫자가 많아서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를 이벤트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해 보자. 단위 거리당 상점의 출입구 숫자가 많다는 것은 3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높은 이벤트 밀도의 거리는 보행자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간의 주도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요. 높은 이벤트 밀도의 거리란 것은 보행자에게 있어 다수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리모컨이 쥐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골목이 나와요. 어떤 골목을 선택할 것인지, 또 그 골목에서 어떤 카페를 선택할 것인지. 따라서 거리의 다양한 상점 입구의 수는 TV 채널의 수나 인터넷의 하이퍼링크의 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높은 이벤트 밀도의 거리는 보행자에게 변화의 체험을 제공한다. 점포의 출입구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은 조금만 걸어도 새로운 점포의 쇼윈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행자의 속도를 시속 4km로 보았을 때 4.5초당 새로운 점포의 쇼윈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4.5초당 케이블 TV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뜻한다. 셋째, 높은 이벤트 밀도의 거리는 매번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체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홍대와 피카소 거리를 걸을 때 우리는 매번 다른 기억을 가질 수가 있다. 오늘은 마포나루에서 식사를 하고 그 옆에 옷가게에 들어갔지만 내일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그 옆에 노래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홍대 앞 거리에는 다양한 선택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는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어제와 다른 오늘의 선택을 통해 다른 체험이 가능해진다. 결론을 정리해보면요. 걷고 싶은 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리인가, 어떠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거리인가, 어떠한 자연 환경이 있는 거리인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인가 등이 그 요소들이다. 마지막 요소인 사람은 나머지 요소들이 구성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난다. 보통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나머지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거리를 완성하는 요소이지만 만들기 시작하는 요소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거리의 상황이 사람들이 걷고 싶은 환경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 책의 답은 다음과 같다. 걷는 환경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시속 4km로 걷는다. 너무 느려도 사람들은 걷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점의 입구가 자주 나오는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제2장 현대 도시들은 왜 아름답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건축구조 기술과 재료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과거에는 건축 재료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형태는 오히려 지형에 맞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다. 반면 최근에 지어지는 도시에서는 지형을 건물 짓기 쉽게 불도저로 밀어버려서 평평하게 만든 후 단순한 상자 형태의 건물을 짓는다. 도시를 형태와 재료 2가지 요소로 가지고 나누어 본다면 도시는 4종류가 나올 수 있다. 형태도 단순하고 재료도 단순한 경우, 예로 한국의 아파트 단지. 형태는 복잡하고 재료는 단순한 경우, 예로 그리스 산토리니 섬. 형태는 단순하고 재료는 복잡한 경우, 서울의 논현동 뒷골목. 형태도 다양하고 재료도 다양한 경우, 서울의 청담동 명품 플래그샵 거리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형태는 다양하고 재료가 통일되었을 때 도시 공간이 다이내믹하고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스턴의 뉴베리 거리는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유서 깊은 오래된 건물이 있는 거리로 유명하다. 보스턴시는 이 뉴베리 건축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재료를 모두 붉은 벽돌을 사용하게 규제함으로써
재료의 통일감을 보존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재료의 통일성은 일단 좋은 도시로 가는 한 가지 전략 중의 하나라는 것을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보면 느낄 수 있다. 현대의 도시들이 살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를 하나 더 찾아본다면 한마디로 골목 대신 복도의 건축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 도시 속에서 다른 집에 갈 때는 골목을 따라서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는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길을 찾는다. 아파트 단지에는 골목은 없고 복도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골목과 복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근본적인 차이는 하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우리의 대형 아파트 단지는 우리에게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빼앗아 갔다. 자연을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이해했을 때 건축 디자인은 실패한다. 마지막으로 소통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주범인 발코니 확장법을 말해보자. 위의 모든 삭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멋진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었다. 홍콩이나 베니스에 가보면 필자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건물의 인면에 널려있는 빨래이다. 하나의 훌륭한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건축물도 중요하고 자연 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도시를 훌륭하게 완성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성공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은 도시 환경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 건축물은 빈민촌에 가까운 풍경이지만 빨래가 도시의 컬러를 입히고 생동감 넘치게 해준다. 필자는 예술을 인간의 감정을 일으키는 무엇이라고 정의한다. 마음속이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하다가도 어떤 노래를 듣거나 소설을 읽으면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솟아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과 자신의 인간됨을 깨닫게 되는 것 같다. 가슴 속에 무엇이 됐든 감정이 솟아날 때 비로소 인간됨을 느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예술은 감정을 일으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계절에 어울리는 한 곡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것 같이 감성을 울리는 건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건축은 대중음악이 팔리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건축이 될 것이다. 또한 그런 건축이 많아질 때 현대 도시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제3장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 이 장에서는 면적 대 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재밌어서 발췌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천장이 6m쯤 되어 보이는 공간에 책상 하나가 놓여있고 그 옆에 오디오와 오토바이가 놓여있는 사무소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천장에는 천창이 뚫려서 빛이 들어오는 사무실이었다. 누가 보아도 회장님의 포스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보통 사무실이나 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몇 평이냐고 묻는다. 평이든 제곱미터든 모두 평면의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다. 하지만 천장의 높이까지 계산된 최적을 알려주는 치수는 아니다. 한번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서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1층의 면적이 5,000평이라고 하자. 그리고 같은 5,000평 정도의 면적에 천장 높이가 3m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자. 이 둘이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되는가? 당연히 아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천장의 높이는 높은 곳은 130m이다.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서면 공간의 최적에서 주는 그 공간 소유주의 권력을 느끼게 해준다. 자신이 소유한 공간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다. 더 큰 최적의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큰 평형대에 사는 분들이 더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면적이 아니라 체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한 집이 천장 높이 2.5m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다른 사람이 천장 높이 4m의 20평대 주택에 산다고 생각해보자. 면적으로만 따진다면 30평 아파트가 더 큰 집이지만 체적으로 따지면 20평의 4m 천장 높이 주택이 더 큰 집이다. 필자는 주택을 디자인할 때 건축주에게 항상 경사진 천장과 복층 공간을 넣으라고 권한다.
이런 공간은 단순 면적 방식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공간이다. 그래서 면적만으로 계산하는 평당 공사비는 항상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하는 것은 분명히 더 좋은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소비하는 공간을 평가하려면 우리가 사는 집들도 이제는 최적으로 계산해서 팔아야 한다. 제4장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뉴욕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건축은 사회, 경제, 역사, 기술의 산물이며 도시는 살아 움직인다. 이 명제를 뉴욕의 로프트처럼 잘 보여주는 건축 형태도 없다. 로프트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예전에 공장 등을 개조한 아파트라고 되어 있다. 이 사전적 정의는 단순하게 결과만 설명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온다. 로프트 하면 흔히 뉴욕 소호 지역에 있는 로프트를 말한다. 초기 산업시대의 뉴욕은 미국 최대의 항구 도시였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산업 도시로서의 기능도 많이 요구되어 고밀도의 공장이 생겨났다. 그것이 지금의 소호 지역 등에 많이 지어진 높은 천장 높이의 건물들이다. 건물 안에는 방적 기계 같은 큰 기계가 설치되어야 했기 때문에 기둥 간격도 넓고 천장도 높았다. 그리고 물건을 옮기기 위해 대형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높은 천장 높이 덕분에 창문도 크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햇볕과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이다. 시간이 지나 2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러한 공장들은 차차 문을 닫고 비어있는 건물로 남게 되었다. 버려진 공장 건물들은 빈 상태로 방치되어 치안 문제가 발생했다. 뉴욕시는 방법을 고안했다. 시는 헐값에 예술가들에게 임대해 비어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살게 하였다. 예술가들이 모이자 당연히 그들의 작품을 파는 화상들이 주변 건물 1층에 갤러리를 내게 되었다.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이 은행가 사람이 모이면 예술 이야기를 하고 예술가들이 모이면 돈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돈 많은 자본가들이 보니 예술가들이 로프트에서 사는 모습이 아주 멋있어 보였다. 그렇게 하나둘 부자들이 이사를 오게 되고 높은 천장 높이의 트인 공간에서 사는 것이 뉴욕 여피들의 쿨한 삶의 형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반면 고속도로 자동차와 더불어 냉장고의 발명은 당시 미국 사람들의 삶을 교외에 위치한 주택에서의 삶으로 개편시켰다. 그래서 유태인은 할렘을 떠나 뉴저지와 롱아일랜드로 떠난 것이고 그 자리를 자동차가 없는 도시 빈민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수십 년간 할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럼으로 뉴욕 시장의 골칫거리였다. 뉴욕시는 할렘에 버려진 건물들을 한 채당 1달러에 100년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업자들에게 장기 임대를 주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재미난 건축 이야기가 숨어 있다. 뉴욕의 거리 사진을 보면 건물의 입면에 철제 계단들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름대로 뉴욕의 상징이고 낮에 철제 계단의 복잡한 그림자가 벽돌 건물 입면에 드리워지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은 치안에도 문제가 있고 아파트 안에서 보면 경관을 가리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개발업자들은 거리 전체의 건물을 한꺼번에 개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옆의 건물과 복도를 연결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옆의 건물 계단을 두 번째 피난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얼굴에 붙어있는 철제 비상 계단은 뜯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브라운스톤 건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개선된 건물은 흑인 출신 변호사들이나 의사 같은 전문 직종 사람들에게 특혜 분양을 해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렘을 개선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 외에도 개발업체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잘 쓰는 두 가지 비밀 무기가 있다. 하나는 스타벅스 커피숍이고 다른 하나는 반스앤드 노블 책방이다. 이 둘이 합쳐져서 반스앤드 노블 책방에 스타벅스가 들어간 경우도 많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도시가 오래되면 일부분이 슬럼화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를 재생시키는 건축가의 역할이다.
소와 하렘은 이러한 도시 재생의 사례를 보여준다. 지루한 격자형 도시 뉴욕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뉴욕의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단순한 격자형 구조를 띠고 있는 도시이다. 어찌 보면 아주 실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지루한 도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뉴욕이 지금처럼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격자형의 가로 세로 비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격자형이되 가로는 길고 세로는 짧은 형태의 격자형이다. 가로로 형성된 길은 스트리트고 세로로 난 길은 에버누로 명명되어 있다. 만약에 이 블록의 형태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다면 상당히 심심한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뉴욕은 에버뉴를 따라서 걸을 때와 스트리트를 따라서 걸을 때의 느낌이 크게 다르다. 사람들은 주로 에버뉴를 따라서 걷는다. 게다가 에버뉴는 남북 방향으로 나 있어서 동서 방향으로 난 스트리트보다 햇볕도 더 잘 든다. 햇볕이 잘 들고 걸을 때 1분마다 새로운 거리를 마주친다는 것은 좋은 느낌일 것이다. 이 같은 체험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역동적인 체험이다. 우리나라도 강남이나 신도시를 만들 때 지금의 정사각형 방식의 도로망이 아니라 뉴욕 같은 직사각형의 도로망을 만들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걷는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남대문은 고려 청자와 무엇이 다른가? 건축은 오브제의 성격이 강한 도자기나 그림과는 다르다. 건축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료가 교체되고 복원되고 사용되면서 보존되는 것이 옳다. 남대문은 재료가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든 생각이 문화재인 것이고 그 생각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과물인 남대문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가 고 건축을 하드웨어로만 보면 그냥 보존에 치중하게 되는 반면 소프트웨어로 보면 좀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럽의 문화 선진국은 일찍이 건축 문화재를 소프트웨어로 보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잘 사용하면서 보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르세 미술관이다. 원래 기차역이었던 오르세역은 몇 번의 용도 변경을 거쳐서 지금의 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건축물은 시대를 거치면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건축물을 더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수락관에 레스토랑이 있고 경복궁이 박물관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걸까? 더 이상 건축 문화재를 박제시켜 놓고 우상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5장 강남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이 만든 도시, 도시가 만든 사람. 도시는 유기체.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면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상반된 개념인 기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은 먼저 디자인되고 이후 공장에서 제작되고 조립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고정된 부품들로 만들어진 구조체이다. 자동차는 일단 완성되고 나면 새로운 물질이 유입되어서 자동차 스스로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내는 일 없이 대부분의 경우 최초 제작된 상태로 유지된다. 다만 낡은 부품들이 교체될 뿐이다. 이렇듯 기계는 스스로 성장 발전하지 않고 디자인된 초기 상태에서 노후가 되는 닫힌 시스템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은 모든 구성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며 생명체의 안팎으로 끊임없이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열린 시스템이다. 2002년 노벨상을 받은 MIT의 호비츠 교수에 의하면 많은 세포들이 자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세포는 스스로가 일정 시간이 되면 스스로를 자살하듯이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로 적극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생명체 고유의 특성임을 밝혔다. 이렇듯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은 세포를 끊임없이 없애고 새로운 물질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오래된 세포를 교체시키면서 성장한다. 생명체에 이러한 성장, 발전, 진화가 있듯이 도시에도 성장, 발전, 진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물질로 구성된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특징을 갖게 된 것일까? 대부분의 도시 구성의 변화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인간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진 대로 변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인간이 만들어낸 변화들이 모여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 불특정 다수인 인간이 유기체 생명이기 때문에 도시가 유기체의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그려도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서울 강남의 경우 초기의 격자 형태의 도로망은 도시 계획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서울 강남은 디자이너가 구성하고 그렸던 도시의 구조는 아닐 것이다. 지금 도시의 구성들은 마치 자연 발생한 유기체의 모습과도 같다. 더 재미있는 것은 도시의 진화 단계도 생명의 진화 단계에 비슷하다는 것이다. 고대의 도시들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다. 몇 개의 길과 건물들이 전부였을 것이다. 마치 단세포 아메바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 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시적 도시에 인구가 모이고 규모가 커지면서 많아진 거주자를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해졌다. 이 물을 도시의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물의 순환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잘 반응한 도시는 그 규모를 키워서 도시 간의 생태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요구에 가장 잘 반응한 도시는 로마였다. 도시에서 상수도 시설은 유기체에서 혈관 중에서도 동맥의 형성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고대 로마는 순환계 부문에서 가장 먼저 진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순환계 다음의 진화 단계인 신경계는 생명체 내에서 각기 다른 기관과 세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 시스템에 비유한다면 사람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교통망의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상 교통망이 가장 혁신적으로 발달했던 도시는 어디였을까? 그곳은 아마도 19세기 중반 오스만 시장에 의해 도로망이 리모델링 되었던 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파리가 19세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진화의 단계에서 가장 앞서 나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리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으로 하수도 설비도 되어 있었는데 이는 혈관의 정맥 네트워크가 완성된 도시 진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체에서 진화의 다음 단계는 척추신경계의 발생이다. 도시 진화적인 측면에서 척추신경계에 비될 수 있는 것은 전화망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 전신 설비는 아시다시피 벨에 의해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보급되기 시작됐으며 이러한 전화 통신 시스템이 잘 설치된 뉴욕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도시가 되었다. 전화 통신망이 척추신경계 진화의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인 인터넷 통신망의 구축은 그 다음 세계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강화된 케이블이나 인터넷의 경우는 감각신경계가 발달한 진화의 단계로 비유될 수 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은 이러한 면에서 아주 진화된 도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은 무선 인터넷이 잘 되는 신경망이 잘 구축된 도시이다. 하지만 서울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는 데 발목을 잡는 동맥경화와 같은 병이다. 그렇다면 고등 척추 동물과도 같은 수준으로 진화한 현대의 도시는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순환계와 신경계 측면의 진화에서 바라본 도시의 진화 단계는 지금 유기체의 진화의 최종 단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 소비의 관점에서 진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아직도 고대 도시 수준에서 하나도 진화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도시라는 유기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 실제로 도시가 바람직한 다음 단계로 지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성격을 더 가져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의 유기체적인 특징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도시는 진화한 유기 생명체라기보다는 생명 진화의 초기 단계인 바이러스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총 15장으로 구성된 본문을 이제 겨우 5장까지밖에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녹음 여기서 오늘 일단락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